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자력공학과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원자력공학과 1학년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원자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자력공학과가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에너지가 무엇인지, 원자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자력공학과가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어디 분야에 사용되는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세계 에너지 협의회에 따르면은 산업, 가정, 수송, 상업 분야에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는 화석연료, 원자력, 신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이란 원자 내부의 핵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원자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핵분열, 그리고 핵융합, 그리고 방사선 붕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원자력이 사용이 되는데 우선 핵분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리고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핵 잠수함의 동력으로 핵분열을 이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핵분열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핵융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공태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기 나와 있는 ITER과 K스타는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한 핵융합 발생 장치입니다. 핵융합 발생 장치를 우리가 만든 이유는 핵융합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방사선이나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핵융합 장치를 만드는데 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핵융합 장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플라즈마라는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핵분열이랑 핵융합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방사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은 크게 의학, 농업, 산업 분야에 이용됩니다. 우선 의료 분야부터 살펴보면 CT와 MRI와 같은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하는 곳에도 방사선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분야가 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농작물 품종을 개량하고 해충을 없애고 그 다음에 식품을 조사하는데 방사선이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 분야인데요. 방사선은 투과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과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물체를 뜯거나 분해하지 않아도 물체 내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에 건물을 조사하거나 상품의 결함을 판단하는데 방사선이 이용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공학과가 무엇을 배운 학과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공학과는 크게 원자력 발전 기술과 방사선 이용 기술을 배웁니다. 이 두 가지 이용 기술을 배워서 원자력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원자력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크게 6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노심 설계, 개통 열수력, 방사선, 안전 분석 및 설계, 원자로 운전, 제어, 그 다음에 원자로 기계가 있습니다. 노심 설계는 원자력 발전소의 큰 중추인 노심을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교과목이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원자로 공학입니다. 그 다음에 개통 열수력은 우리가 원자로를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열 처리하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원자력 열수력이 이것과 관련된 교과목입니다. 그 다음엔 방사선입니다. 우리가 원자로를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방사선이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보건물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 분석 및 설계입니다. 우리가 원자력을 이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원자력을 이용하고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을 배웁니다.
옆에 나와 있는 수치 해석이 이것과 관련된 교과목입니다. 그 다음엔 원자로 운전 및 제어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를 운영해서 에너지를 발생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면서 여기 나와 있는 학과로는 원자로 보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자력 기기가 있습니다. 원자로 발전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배우는 일을 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 원자로 재료가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입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교과목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편의상 몇 가지만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세종대 등 원자력공학과가 있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공학과에 대한 이것저것 정보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력공학과는 매우 적은 소수학과입니다. 우선 몇 가지 살펴보면은 학과명에 원자력이 들어간 학교로는 총 8곳 정도가 있고 이것 외에도 원자력을 배우는 학과는 있지만 우선 저는 이 8가지 학교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거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에너지공학과 원자력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고 조사 결과 에너지공학과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그리고 태양력, 수력,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근데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면 이걸 A랑 B로 나눠서 설명을 써놨는데 학교에 에너지공학과와 원자력공학과가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원자력공학과는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에너지공학과는 신재생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학교들이 많았고 학교에 에너지공학과 또는 학부가 있는 경우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둘 다 배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해 대학 커리큘럼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에 어떤 직장을 갈 수 있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ENC와 같은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리 전문기업, 비파괴 평가 전문기업과 같은 사기업에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학사로도 취업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까지 딴다면 연구와 규제를 할 수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같은 규제기관에도 취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자력공학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 나와 있듯이 관련 영상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자력공학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건 바로 어떤 한 가지의 자격증 때문인데요. 방사선 동위원소 면허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원자력공학과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원자력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전망이 좋은 것 같아 원자력공학과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원자력 하면 원자력 탈원전 아니야 라고 말할 텐데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탈원전이라고 해도 원전을 작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해체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원자력이 딱 원자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분야에도 이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가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가는 시대잖아요. 디지털의 중심은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인데 원자력공학과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약간 중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가고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한 지금 원자력 발전을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은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이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자력공학과에 입학하기 전에는 단순하게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핵융합 쪽도 일할 수 있고 방사선 분야에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자력이 위험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문에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앞서 있었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다르게 원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원자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공학이 수학과 물리를 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수학과 물리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데 약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좋아하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많이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원자력 분야에 전문 인재가 필요한데 이것을 양성해내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과를 나오게 되면 전문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PPT에서 봤듯이 원자력 분야는 핵분열, 핵융합, 그리고 방사선 붕괴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 연구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핵분열 같은 경우도 원자로 설계, 원자로 열수력, 그리고 원자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우고, 핵융합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방사선도 의학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농업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렇게 연구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과 관련된 전망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기관들의 설문을 따르면은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량이 늘어난다라는 정보의 자료를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화 되어가는 시대에 전기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이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서 전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선 많이 경험을 해보라는 거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견학도 해보고 박물관도 다녀보고 책도 읽고 인터뷰 그런 거 면담 같은 것도 해보면서 자료를 많이 찾았었는데, 이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뭐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서 지금 대학교에 들어온 지금에도 제 전공이 너무나 좋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제 진로를 잘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해보면 뭔가 좀 더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만족스러운 직장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는 뭐든 후회하지 않게 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부터 원자력공학과를 가고 싶었던 건 아닌데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른 꿈을 이루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원자력공학과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 과거에 제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과거가 있고, 그리고 원자력공학과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원자력공학과 왜 가라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앞날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소년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